그 모든 의문, 그 모든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 소스필드. 데이비드 윌콕 지음. 에드가 케이시의 환생이라고 불리는 전문 강연자이자 영화 제작자로 오랫동안 고대 문명과 의식과학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연구해왔다. 윌콕의 강의 동영상 2012년의 수수께끼는 200만 회 이상 시청되었다고 한다. 라디오 토크쇼 코스트 투 코스트 AM, 히스토리 채널의 고대의 외계인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구 위 모든 생명들이 하나의 의식장에서 통합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필름 컨버전스를 공동 제작하였다. 인터넷 사이트 신성한 우주를 통해 의식의 확장에 관한 과학적이고 영적인 정보를 전해주고 세계 권력들에 의해 감추어진 진실들을 폭로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스필드 외에 공저, 에드가 케이시의 환생 등이 있다. 서문. 여기 지구 위에서 인류가 자기 인식에 눈뜰 무렵부터 우리는 커다란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어떻게 와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해답을 가졌노라며 많은 스승이 우리에게 왔고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인류 역사상 엄청난 슬픔과 끔찍한 참극이 초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영적 전통들에서는 몇 가지 주제가 끊임없이 언급되어 왔는데 그중 하나가 우주는 죽은 비활성 물질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살아있고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이다. 이 초월적 지성이 공간, 시간, 에너지, 물질, 생명, 의식이라는 가닥들을 자신의 이미지대로 함께 엮어냈고 우주의 광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장엄한 존재에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육체가 죽은 뒤에도 오래도록 살아갈 것이라고 한다. 영적 가르침 대부분은 우리가 결국 이 하나임과 다시 합쳐지고 이런 위대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아갈 때마저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육 과정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마침내 우리를 다시 집으로 이끌어 가리라고 말해준다. 우리는 또 예수, 붓다, 크리슈나 같은 자애로운 초월 존재들이 인류의 역사에 직접 관여하여 이 위대한 진실에 이르는 길을 찾도록 도왔다고 끊임없이 들어왔다. 그레이엄 핸콕, 제카리아 시친과 같은 사람들이 알려준 바와 같이 많은 오래된 문화들이 인류에게 언어, 수학, 천문학, 농업, 목축, 윤리, 법률, 건축 등 어떤 유용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수십 톤의 석재로 건설한 거대한 석조 건물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과 같은 실용적인 도움을 주었던 신들에 대해 말한다. 현대 기술로도 감히 재현하기가 어려운 이 거석 구조물들은 세계 도처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 이르러 세상의 큰 종교들과 영적 전통들의 경이로운 본래 가르침들은 대개는 신화와 미신으로 폄하되어 버렸다. 이 다양한 철학 체계들과 갈수록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는 우리 욕구 사이에 좁히기 힘들어 보이는 차이들 때문에 과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진리의 궁극적인 결정권자였던 종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신성한 우주라는 옛날에 그 장대하고 놀라운 시각은 묵살되고 말았다. 우주는 이제 죽고 텅 빈 것들을 모아놓은 거대한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이제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않고 무한한 차가움과 우울함으로 가득한 빈 공간 속에서 순전히 우연의 일치로 생겨난 결과라고 보게 되었다. 우리 삶에는 별 의미가 없고 죽은 후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다. 또 윤리나 도덕성의 필요조차도 철학적 논쟁거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존재할 기회는 이번 한 번뿐이라고 한다면 최대한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삶을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한 쾌락주의적 욕망에 전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몰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창조된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를 바라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삶은 더 외로워지는 듯하다. 마법은 벗겨져 버렸다. 우리에겐 아무런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로운 힘이 없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에서 마주칠 사람도 전혀 없다. 그리고 뭔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주 공간을 여행할 기회를 얻기도 전에 전 지구적 재앙으로 우리 모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대량 파괴의 무기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조절하거나 막지 못하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말이다. 끝도 없이 제작되는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들이 인류 멸망이라는 위협으로 관객을 즐겁게 해준다. 지금쯤 여러분은 그런 파멸을 다룸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좀 더 조심스레 귀를 기울일지도 모른다. 그러고는 사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이 책의 초안이 되었던 유튜브 강의 2012년의 수수께끼와 웹사이트 신성한 우주 또는 내가 한 텔레비전 대담을 보았다면 내가 암울하고 끔찍한 대재앙의 미래를 믿지 않음을 알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지성, 다시 말해 우주 전체가 만들어져 나오는 살아있는 에너지 장이 지구 위에서의 우리 문명을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안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위대한 연구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 힘을 독자적으로 발견하고 제각기 이름을 붙였지만 통일된 기준은 없다. 이 힘이 우주의 모든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 생명, 의식의 원천임이 틀림없어 보이므로 내가 사용하는 가장 단순하고 포괄적인 용어는 바로 소스필드다. 이 책은 철학책도 아니고 어림짐작이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책도 아니다. 소스필드를 다룬 방대한 연구들을 취합해 놓은 책이다. 이 연구들 거의 대다수가 인가받은 대학들로부터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이므로 나는 이 책을 쓰면서 그들의 업적에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들의 발견은 대개의 경우 동료, 고용주, 그리고 많은 주류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어느 과학자나 연구소가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고 이것이 주류 언론에 제공되었던 사례들도 많다. 그러나 언론은 그것이 다른 관련 연구들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알아보지도 이해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는 늦어도 1950년대부터 소스필드 연구에 일관되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는 이 모든 연구 성과들 대부분이 국가 안보를 위해 비밀에 붙여졌다. 1996년 한 해에만 소스필드와 관련된 1만 건이 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그 과반수가 러시아에서 나왔다.
그들의 발견이 갖는 함의는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하고 그리고 믿는 모든 것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힘을 말이다. 내가 이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모으며 연구하는데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특히 1993년부터는 과학을 이런 급진적인 방식으로 재검토하느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냈다. 1998년 여름 자영업을 하면서부터 나는 하루 14시간 일주일 내내 소스필드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듀튼북스의 사장 브라이언 타트가 이 연구를 책으로 출판하자고 제안해온 뒤로 이 책을 읽는데 거의 2년 동안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마침내 내가 찾아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최고의 내용들을 하나의 비전에 꿰어 맞추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새 연결고리들이 끝도 없이 불거져 나왔다. 이 연구 성과들이 상식이 되고 실용기술로 발전된다면, 그리고 이 원리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기밀 해제되어 공개되거나 기밀에서 해제되기만 해도 우리는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공상과학 영화와 소설들이 묘사하는 내용과 엇비슷하거나 그걸 훨씬 뛰어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내가 공간, 시간, 에너지, 물질, 생명과 의식의 심오한 미스터리로 들어가는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면서 우리는 반중력, 비물질화, 순간이동, 3차원적 시간의 평행현실, 양자기하학, 선박과 비행기들이 사라지는 자연의 볼텍스 포인트, 시간여행의 실제 사례, 이 입구들이 열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도구인 마야력,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생물학적, 영적 진화를 위해 은하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주기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와 같은 흥미진진한 주제들도 탐험할 것이다. 이 과학을 기술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은하계의 이 새로운 에너지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속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현실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소스필드는 이 모든 미스터리들을 풀고 우리 앞에 놓인 큰 의문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또 여기에 어떻게 와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열쇠다. 이 책 속으로의 우리 여행은 다음 장에서 클리브 백스터 박사의 연구에서 시작된다. 그는 마음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선구자다. 우리는 의식의 구조와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다. 의식은 우주 그 자체의 에너지 안에 깃들어 있다. 데이비드 윌콕. 일부 몸과 마음. 1장. 모든 생명체는 대화하고 있다. 백스터 효과와 프리 에너지. 거실에 놓인 화분, 냉장고에서 꺼낸 무정란과 시금치, 요구르트의 유산균, 개수대에 사는 박테리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함께 고통을 나눈다. 거짓말 탐지기의 그래프가 그걸 명백하게 증명한다. 우주의 모든 공간, 시간, 에너지, 물질, 생물학적 생명과 의식이 소스필드의 산물일 수 있을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고 말한 고대의 영적 가르침과 철학들이 정말로 맞는 걸까? 눈에 보이는 우주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결국
크나큰 마음이 결정화된 것이라면 어떨까? 하나의 정체성과 자각을 가진 그 마음이 말이다. 우리는 기억상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마침내 온전히 깨어나서 이 무한한 의식의 광대함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경험들을 겪어가면서 이 책은 의식이 오로지 우리 뇌와 신경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들로 시작되어야 한다. 생각이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주위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증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소스필드의 개념이 옳다면 마음은 생물학적인 생명 형태들에 한정되지 않고 이른바 빈 공간을 거쳐 그들 사이를 지나다니는 에너지 현상이 될 것이다. 서구 세계의 다양한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소스필드의 존재를 보여주는 발견들을 했는데 심리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제자이자 숱한 논란의 대상인 빌헬름 라이히가 그 한 사람이다. 이제 클리브 백스터 박사와 함께 소스필드 연구를 시작해보자. 백스터는 자신의 놀라운 일생일대의 작업을 2003년의 책 1차 인식에 정리했다. 최면의 놀라운 힘. 러트거스 대학교의 예비학교에 다니는 동안 백스터는 한 친구가 교수로부터 막 배운 최면 기법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매료되었다. 백스터는 룸메이트에게 이 기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고 그 친구는 이내 깊은 트랜스 상태에 빠져들었다. 백스터는 친구에게 말했다. 이제 깨어나지는 말고 눈을 떠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늦게까지 불을 켜놔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와. 이 예비학교의 학생들은 특별 허가가 없으면 밤 10시에 불을 꺼야 했다. 최면에 걸린 친구는 눈을 떴고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당직 교수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친구는 일지에 서명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백스터가 친구를 최면에서 깨어나게 했을 때 그 친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봤지? 아무 일도 없잖아. 이 최면이라는 거 다 허튼 수작일 뿐이라고. 두 사람은 당직 교수에게 갔고 교수는 백스터의 룸메이트가 몇 분 전에 와서 허가를 구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래도 친구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지에 적힌 자신의 서명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백스터는 최면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930년대 말에는 흔치 않았던 이 주제를 다룬 책이란 책은 모두 다 읽었다. 성공적인 실험들을 더 했다. 1941년에 충격적인 진주만 기습 사건이 일어나자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학군단 프로그램에 자원했고 거기서 더 많은 청중들에게 최면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전형적으로 청중의 3분의 1 정도가 여러 트랜스 수준들로 들어갔고 백스터는 더 수준 높은 작업을 하려고 가장 깊은 최면에 들어가는 피술자들을 골라냈다. 한 남성에게는 최면에서 깨어나서 30분 동안 같은 방에 있는 백스터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암시를 주었다. 정말로 최면에서 깨어난 이 남성에게는 백스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실험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가는지 알아보려고 백스터는 담배를 피우지 않은데도 담배 하나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었다. 이 남성은 그 담배가 공중에 떠서 연기를 내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무척 놀랐다. 방을 나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청중들이 막았다. 30분이 지나자 그에게 백스터가 다시 나타났다. 이 남성은 후 최면 암시를 완벽하게 따랐고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최면의 힘을 알게 된 건 인상적인 유체이탈 경험을 한 뒤였다. 5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보니
내가 몸의 1미터쯤 위에 떠 있었다. 작은 소녀는 침대에 누워 평소와 다름없이 숨쉬고 있었다. 누워있는 내가 나라면 대체 이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곧바로 내 몸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그 후 2년 동안 이 대담하고 새로운 경계를 모험할 또 다른 기회를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침내 어머니께 이 일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여쭤봤을 때 어머니는 지하실로 나를 데려가시더니 가지고 있던 ESP, 곧 초감각적 지각을 다룬 책들을 읽어보라고 권하셨다. 처음에 읽던 책은 해럴드 셔먼의 ESP 실습서였다. 셔먼은 다른 사람에게 최면을 걸면 내가 경험한 유체 이탈을 하게 돼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트랜스 상태가 깊을수록 피술자의 초감각적 능력이 더 많이 깨어난다. 이 상태에서 안내에 따라 그 사람은 몸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방문하고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을 보고할 수 있다. 최면술과 아스트랄 투사. 제1차 세계대전 때 전투 신경증으로 고통받는 군인들을 치료한 선구적인 최면요법가 토머스 게럿 박사는 자신들의 환자들과 겪었던 놀라운 경험을 들려주었다. 어느 유명한 브로드웨이 극작가의 젊은 아들이 파운의 상처를 안고 게럿 박사를 찾아왔다. 그 친구는 최면술을 받아들였고 웨슬리 대학 학생이었던 약혼녀와 사소한 일로 틀어져서 자신이 준 반지를 돌려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게럿 박사는 충동적으로 최면에 걸린 젊은이에게 사랑했던 약혼녀를 찾아가서 그녀가 지금은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게럿 박사는 젊은이에게 아스트랄 형태로 육체를 떠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설명하고는 곧바로 약혼녀가 있는 웨슬리의 여학생 기숙사로 가라고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젊은이는 자신이 약혼녀의 닫힌 문 앞에 서 있다고 했다. 문은 신경 쓰지 말아요. 게럿 박사가 말했다. 문을 곧장 지나갈 수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그녀가 뭘 하는지 말해줘요. 잠시 후 젊은이가 말했다.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좋아요. 게럿 박사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읽어줘요. 거의 순간적으로 최면에 빠진 젊은이가 놀라워하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이럴 수가, 제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게럿 박사는 연필을 집어들고 물었다. 뭐라고 쓰고 있어요? 젊은이는 몇 문장을 그대로 읽어주었는데 그의 연인이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었음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화해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젊은이는 무척이나 흥분해서 그녀를 껴안으려 했고 몸도 같은 동작을 보이자 게럿 박사는 서둘러 아스트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고는 최면에서 깨우면서 일어난 일을 모두 기억하도록 암시를 주었다. 다음 날 늦게 이 젊은이는 연인이 속달로 보낸 편지를 받았다. 자신이 아스트랄 상태에서 혹은 정신 감흥으로 봤던 바로 그 편지였다. 게럿 박사는 젊은이의 진술을 받아 적은 기록과 함께 이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 기록과 편지 사이에는 겨우 몇 단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보다도 더 놀라운 최면 이야기가 마이클 텔포트의 역작 홀로그램 우주에 실려 있다. 이 책은 지금껏 출판된 소스필드 연구를 집대성한 저작들 중 최고의 책이다. 텔포트는 1970년대 초에 어느 전문가가 아버지의 친구 탐에게 최면을 걸었던 일을 목격했다. 최면술사는 탐에게 최면에서 깨어나면 그의 딸 로라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로라는 아버지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최면에서 깨어나서 방을 둘러보았을 때 탐은 딸의 몸을 투과해서 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로라가 기득거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최면술사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게 손 안에 꼭 쥐고는 재빨리 로라의 등 뒤에 감췄다. 그리고 탐에게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냐고 물었다. 탐은 마치 로라의 뱃속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시계라고 말했다. 최면술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계에 새겨진 글씨를 읽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글씨를 읽으려 애쓰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던 탐은 시계에 새겨진 이름과 글귀를 읽어냈다. 그러자 최면술사는 그것이 시계가 맞음을 보여주고 탐이 시계에 새겨진 글씨를 정확히 읽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확인하도록 돌려보게 했다. 나중에 탐에게 물어보았더니 자신의 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탐이 본 것은 손에 시계를 감싸쥐고 서 있는 최면술사 뿐이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최면술사가 탐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이 객관적 현실을 정상적으로 지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코 몰랐을 것이다. 1995년에 읽은 이 글은 내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면에 걸린 탐의 마음은 딸이 그곳에 없는 듯 투과해서 볼 수 있었고 회중시계에 새겨진 글씨들을 자세히 읽었다. 사실이라면 이 사례는 우리가 물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뒤흔든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에게 지금껏 인식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마음의 일부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보기로 하는 집단적 결정의 결과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집단 최면의 형태로 말이다.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는 최면에 걸려서도 걷고 말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몸을 떠나 여행하며 정확히 관찰할 수 있고 최면에서 빠져나와서는 우리가 했던 일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는 또 깨어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후 최면 암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암시는 또 다른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할 정도로 강력해 보인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최면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우리는 전형적으로 이것이 잠재의식의 마음이 작용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잠재의식은 지시를 듣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고도로 길들여진 것처럼 최면 명령을 자동적으로 따르는 듯하다. 클리브 백스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국 미국 방첩부대에 들어갔고 타국 정부의 인사들로부터 기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최면술을 사용하는 적대국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강의했다. 백스터는 군대의 한 고위 장성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큰 위험을 무릅썼다. 피술자의 동의를 얻고 백스터의 방첩부대 사령관의 여비서에게 최면을 걸었다. 그는 최면에 빠진 비서에게 사령관에 잠겨있는 서류함에 높은 기밀 등급의 문서를 빼내라고 요구했고 비서는 그렇게 했다. 백스터는 또 비서에게 최면에서 깨어나면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암시를 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비서는 깨어나서 자신이 방금 아주 민감한 정보를 누출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그 문서를 내 금고에 보관했고 다음 날 사령관에게 가져다 주었다. 나는 내가 군법회의에 설 수도 있지만 대신 내 연구의 중요성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대신 나는 1947년 12월 17일 사령관으로부터 호의 가득한 추천장을 받았다. 거기에는 내 연구가 군사정보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부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